안녕하세요. 오늘 골관절염에 대해서 6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관절염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진단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이미징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거의 관절 안에 또는 관절의 염증 정도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와 있어서 이것들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 골관절염의 진단이나 또는 진행이나 치료의 경과 이런 데 아주 중요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미징의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사용하는 인디케이션, 그 다음에 장점, 단점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강의록을 참조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플레인 엑스레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이게 그 측정 방법이 아주 단순하고 좋은 데에 비해서 좀 센시티비티가 떨어지고 스페시피시티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FDA에서 인정하는 OA의 유일한 바이오마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약을 개발하거나 또는 치료법을 개발하거나 했을 때 관절염의 치료 정도를 파악을 하려면 반드시 이런 플레인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이 플레인 엑스레이는 뼈를 관찰하는 것이 주로 이 장점이 되겠고요. 오스테오파이트,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레이딩을 할 때 있어서 캘그레인 로렌스 그레이딩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단순하기는 해서 쓰기는 좋지만 굉장히 러프하죠. 그래서 2007년도에 ORG에서 아틀라스 베이스로 한 컴파트먼탈 라디오그래픽 그레이딩을 했습니다. 캘그레인 로렌스 그레이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새삼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ORG에서 만드는 이 그레이딩인데요. 오스테오파이트와 조인트 스페이스 네로잉을 관찰하는 건 똑같은데 다 그레이딩을 따로따로 했습니다. 이 컴파트먼트별로 미디알, 라테랄, 또 피머, 티비아 쪽으로 각각 컴파트먼트별로 그레이딩을 따로 했습니다. 그 중에 그 한 예를 보시면은 이제 미디알 페모랄 오스테오파이트를 보면 오스테오파이트가 거의 없죠. 그레이드 1은 아주 미니멀하게 있고, 그레이드 2는 조금 더 올라와 있고, 이 그레이드 3는 위쪽으로 향하는 오스테오파이트가 이렇게 큰 오스테오파이트가 형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런 방법으로 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 환자를 관찰할 때 이런 그레이딩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인 엑스레이로 골관절염을 진단하는 데에는 이 오스테오파이트와 조인트 스페이스 내링이 아주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비율에 따라 사람 얼굴을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이렇게 다르듯이 이 무릎을 어떤 상황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AP, PA를 보는 것, 또 니를 플렉션의 정도에 따라서 조인트 스페이스는 상당히 달리 보입니다. 또 웨이트 베어링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조인트 스페이스 네로잉을 보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런 AP 사진을 찍고 빔을 지면과 호리존탈하게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엑스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즉 조인트 스페이스를 잘 보기 위해서는 인터마지널 스페이스가 최소한 1.5mm 또는 1mm 이하로 이 인터마지널 디스턴스가 보여야 되는데 이런 이미지를 이런 그 디스턴스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콘다일의 카틀리지 디펙트는 이 뒤쪽에 많이 있고, 그리고 이 TBR 서피스가 엔티리어 포스티리어가 이게 오버래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티큘라 서피스에 평행하게 빔을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또 마그니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세트를 이렇게 바짝이 되려면 PA 뷰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니를 플렉션을 해서 PA 뷰를 가장 많이 찍고요. 그 각도는 한 20도 정도 니를 플렉션해서 빔을 10도 정도로. 뭐 반대로 얘기해서
이걸 합쳐서 얘기해서 니를 익스텐션 하게 되면 빔을 30도 정도 이 프로젝션을 앵글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주대 의료원에서는 엑스레이의 루틴 프로토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웨이트 비어링에서 니 AP 라테럴을 찍고 또 웨이트 비어링에서 니 30도 플렉션을 하고 해서 니 PAB를 찍는 것을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인트 스페이스의 위스를 재는 것은 상당히 제한이 많습니다. 이 62세 된 여자분의 그 AP 라테럴 사진을 찍으면 조인트 스페이스는 상당히 잘 유지가 돼 있죠. 그런데 이 환자의 MRI를 찍어보면 미디얼 페모럴 콘다일의 카틸리지가 거의 다 손상이 돼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메니스커스가 특히 포스티리어 혼, 이 포스티리어 혼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 디스탄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플레인 엑스레이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감안하셔야 될 걸로 같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스페이스를 재는데 좋은 방법을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웨이트 베어링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AP 라테랄 뷰를 찍으면은 APB에서 보면은 캘그랜스 로렌스 거의 그레이드 2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보니스 폼만 있고 조인트 스페이스는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테랄을 잘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쓸 때 미케니컬 엑시스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이렇게 이 라테랄 뷰를 찍게 마련입니다. 근데 미디얼 페모럴 콘다일은 훨씬 길고 옆에서 보면은 이게 넓습니다. 라테랄 페모럴 콘다일은 미디얼보다는 훨씬 짧고 그러니까 디스탈로 좀 덜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라테랄에서 보면 이 위스가 AP 위스가 미디얼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엑스레이로 보면 이렇게 바깥쪽에 크게 나와 있는 게 미디얼 페모랄 콘다일이고요. 라테랄 페모랄 콘다일은 좀 이렇게 작게 나옵니다. 더군다나 라테랄 이 콘다일을 알 수 있는 랜드마크는 라테랄 페모랄 노치가 있습니다. 이 노치를 보고 노치를 연결을 해서 보시면 라테랄 페모랄 콘다일의 라인을 잘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테랄 페모랄 콘다일의 뒤쪽에는 파벨라가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티비아 콘다일을 보면 미디알의 티비알 콘다일은 당연히 콘케이브 하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스퀘어 쉐입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라테랄 티비알 콘다일은 컨벡스하고 뒤쪽이 이렇게 라운드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트 사이드를 보면 이 환자는 그 미디얼 페모랄 콘다일의 큰 스포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훨씬 잘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미디얼 페모랄 콘다일이고 이것이 라테랄 페모랄 콘다일이고 이것이 미디얼 티비알 콘다일이고 이렇게 스퀘어 쉐입으로 떨어져 있죠. 이것이 라테랄 티비알 콘다일입니다. 뒤쪽이 이렇게 라운드 쉐입으로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미디얼 페모랄 콘다일은 스페이스가 많이 벌어져 있는 데 비해서 라테랄 페모랄 콘다일을 연결을 하면 스페이스가 거의 그레이드 3, 4까지 보일 정도로 상당히 좁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니스포가 미디얼 페모랄 콘다일에 있어 더 커 보이죠. 그래서 페모랄 콘다일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라테랄 페모랄 콘다일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티비아 쪽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보면 라테랄 페모랄 콘다일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환자를 웨이트 베어링에서 PAB를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라테랄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조인트 스페이스의 내로이 상당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 팁은 니의 얼라이먼트를 조금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롱 카세트를 써서 찍으면 미케니컬 엑시스, 아나토미컬 엑시스 이렇게 그어서 이 둘 사이 차이가 이제 앵글을 저희가 이루는 앵글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장비가 또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이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보면 이 미케니컬 엑시스가 디스탈 페모럴 콘다일과 수직을 이룬다는데 아이디어를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다일에 대해서 선을 그어서 여기에 수직선을 그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 미케니컬 엑시스와 거의 유사하다. 그 다음에 TBR 콘다일에서 선을 그어서 여기서 1cm 아래 또 10cm 아래에서 선을 그어서 그으면 이것이 아나토미컬 엑시스, 미케니컬 엑시스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각도를 재면 이것이 거의 롱 카세트를 사용을 해서 재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하는 결론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클리닉에서 간단하게 찍을 때 좋은 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자분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엑스레이를 보고 오스티오파이트를 보고 상당히 뭐 오스티오파이트가 그러면 그 관절염이 상당히 심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오스티오파이트가 그러면 실제로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돼서 조인트 스페이스가 내로잉이 확실히 동반이 될 것이고 이거 많이 심하기 때문에 나중에도 많이 아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한테도 또 그렇게 각인을 시켜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2017년도에 이분이 윈이라는 분이 좋은 스터디를 했는데 10년 동안 팔로우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과 오스테오파이트를 이렇게 재봤더니 10년이 지나도 이것이 그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에 진행되는 것에 정확히 프리딕션을 하지 못하더라 하는 결론을 얻은 페이퍼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페이퍼들은 이런 페이퍼에서는 OA를 미드 사이즈, 또 모더레이트 사이즈, 라지 사이즈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MRI로 이 오스테오파이트를 진단을 해보니까 그리고 사이즈를 쟀죠. 그랬더니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나중에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로 진행하는 것이 더 심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특히 인터컨디널 노치, 히든 오스테오파이트, 엑스레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인터컨디널 노치에 이렇게 있으면 그 히든 오스테오파이트가 있는 것들은 한 2년, 4년 후에 한번 팔로우업을 해보니까 엑스레이로 볼 때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잘 진행이 되더라 이런 페이퍼를 낸 바가 있고요. 또 로에머라는 분이 상당히 그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의 연구를 좀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오스테오파이트를 이렇게 또 크기로 분류를 했습니다. 특히 아트로픽 이 오스테오파이트, 하이퍼트로픽 오스테오파이트라는 것을 구분을 해서 이것처럼 조인트 스페이싱이 상당히 내로잉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오스테오파이트가 없는 환자를 아트로픽 오스테오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오스테오파이트는 굉장히 큰데 조인트 스페이스는 잘 유지가 되어 있는 환자를 이 하이퍼트로픽 오스테오파이트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논문이랑 비슷하게 오스테오파이트가 크면 클수록 나중에 카틸리지 리전이 더 심해지더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아트로픽 오스테오파이트와 하이퍼트로픽 오스테오파이트는 굉장히 적습니다. 1.3%, 0.2%밖에 안 되지만 아트로픽 오스테오파이트가 있는 환자는 나중에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로 잘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요한다 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오스테오파이트가 있으면 뭐 다 OA란 말이냐, 다 OA의 증상이 일어난단 말이냐. 하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캘그랜스 그레이드 0, 그러니까 거의 정상인, 건강인 사람의 이를 MRI를 찍어보니까 50세 이상에서 74%에서 오스테오파이트가 발견이 되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증상이 없는 환자한테 MRI를 찍었더니 40세 이하에서는 4에서 14%, 40세 이상에서는 19에서 43% 이렇게 많은 오스테오파이트가 KL 그레이드에서 정상인 환자 또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도 오스테오파이트가 발견이 되는 거 봐서는 너무 오스테오파이트가 있다는 것을 너무 과장되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엑스레이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다 정리를 좀 하면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을 보기 위해서 최선의 이 기술을 뷰와
프로젝션을 택해야 된다는 것과 특히 라테럴 엑스레이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페모랄 콘다일에서만 말씀드렸지만은 파텔로 페모랄 조인트에서도 엑시얼 뷰 또는 머천트 뷰에서 얻을 만큼의 비슷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루틴 엑스레이에서도 림 얼라이먼트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했고요. 여러 그 연구에 의해서 오스테오파이트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 엑스레이가 이 프라이머리 이미징 모델러티인 거는 분명하지만 우리 환자를 보면은 많은 환자들이 정상적인 코스를 밟지 않습니다. 저희가 적절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인이나 펑셔널 로스가 잘 없어지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놀랍게 빠르게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가 진행하는 경우를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대체 관절 안에 이게 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시노비얼 인플라메이션. 제가 제 1강의 때부터 4강의 때까지 누차 강조하는 거는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는 인플라메토리 디지즈다. 특히 관절 안에 생기는 인플라메토리 디지즈는 시노비얼에서 많이 발현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저 시노비움을 어세스먼트 하는데 중요한 그 진단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메로우 리전과 메니스커스 리전은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의 프로그노시스와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카틸리지, 메니스커스, 본메로우 또는 이피전, 시노비얼 하이퍼트로피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이미지를 추가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를 캘그레인 로렌스로 분류를 해서 3, 4로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OA로 진단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얼리 OA,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리버서블하게 리제너러티브 포텐셜을 갖고 있는 그런 스테이지의 OA를 저희가 얼리 OA라고 데피니션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진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은 이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니조인트 페인이 있어야 되고 캘그레인 로렌스 그 그레이드 2 이하여야 되고 최소한 관절경을 봐서 카틸리지 리전이 있거나 MRI를 봐서 카틸리지 또는 메니스커스 또는 서브콘드럴 본에 어떤 병변이 있을 때 그것을 저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얼리 오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한다고 이렇게 데피니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플레인 엑스레이 말고 MRI, 울트라사운드 또는 또 CT 또는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사용을 동원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OA 때 가장 중요한 이 타겟은 목표는 카틸리지죠. 그래서 카틸리지를 보는 MRI 테크닉은 잘 아시는 것처럼 T1 프로톤 웨이티드, 프로톤 덴시티 웨이티드죠. T2 웨이티드 이런 거에서 카틸리지 이미지를 볼 수 있지만 이미지는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정확한 thickness를 보려면 서브콘드랄 본하고 카틸리지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카틸리지와 시노비얼 플루이드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만들어 줘야 카틸리지가 정확하게 thickness가 얼마다 또 그 카틸리지의 시그널이 어떻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카틸리지는 여러 개의 레이어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위에 타이드 마크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것을 언칼시파이드 카틸리지라고 통칭해서 이렇게 불릴 수 있고 타이드 마크 밑에 칼시파이드 카틸리지와 세멘트 라인 밑으로 가면은 서브콘드럴 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MRI에서는 불행하게도 칼시파이드 카틸리지와 서브콘드럴 본 플레이트를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RI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로우 시그널로 이 칼시파이드 레이어와 서브콘드럴 본이 하나의 로우 시그널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굉장히 그 콜라겐이 그 밀집하게 발달된 이 그 에어리아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 에퀴지션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 하나의 이 서브콘드럴 본 플레이트가 두꺼워질 수도 있고 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서브콘드를 본하고 카틸리지 사이, 또 카틸리지와 시노비얼 플루이드 사이, 그죠? 서브콘드를 본, 그 다음에 이 카틸리지, 그 다음에 시노비얼 플루이드 사이에 이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어떤 시그널에서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T2 웨이티드 이미지고요. 이것은 T1 웨이티드 이미지고 프로톤 덴시티 웨이티드 이미지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T2 이미지에서는 서브콘드를 본하고 카틸리지가 그렇게 잘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플루이드와 카틸리지 사이는 잘 구분이 돼서 비교적 이 서피스를 좀 이레귤러한 서피스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이 T1 웨이티드 이미지에서는 이 서브콘드롤 본과 카틸리지 사이가 상당히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지만 시노비얼 플루이드와 사이에 또 반대편의 카틸리지 사이의 경계가 많이 애매모호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톤 덴시티 웨이티드 이미지에서는 서브콘드롤 본과 카틸리지가 그런대로 유지가 되어 있지만 상당히 좀 두껍게 보이죠. 그 다음에 카틸리지와 시노비얼 플루이드 사이가 이렇게 플루이드가 잘 경계를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틸리지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 프로톤 덴시티가 이 뷰에서는 가장 유용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어느 거 하나도 베스트라는 건 없고 환자마다 다 인디비주얼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 시그널을 간혹 보면서 실제로는 사실 이 이미지를 보면서 그 시그널을 계속 찾아가면서 찍는 게 가장 옵티멀하죠. 하지만 이제 비용이나 또는 시간상의 이유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프로톤 덴시티 또는 T2 웨이티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럭처를 볼 수도 있는 반면에 MRI는 컴포지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크게 나눠서 릴렉세이션 타임을 조절하는 거, T2, T1 로우 또는 T2 스타, 또 울트라 숏 에코 타임, T2 스타, 이런 것들은 릴렉세이션 타임을 조절을 해서 다시 말해서 콜라겐의 매트릭스를 반영을 하는 이런 반영을 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반면에 디겜닉이라든지 소디움이나 개그 캐스트 또는 DIT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개그의 성분,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의 성분을 대체하면서 또는 그것을 반영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T2 매핑을 이용을 하면 콜라겐의 오리엔테이션이나 또는 콜라겐의 함량에 따라서 디그레데이션 정도에 따라서 카틸리지의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디그레데이션이 점점 더 클수록 이렇게 그 시그널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T2 스타 매핑입니다. 마찬가지로 T1 로우는 T2보다도 더 좀 샤프하게 디스크리미네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T2하고 T1 로우가 이렇게 이 차이를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의 컴포지션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을 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디겜닉을 이용을 하는 거는 지금 클리닉에서도 적지 않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카틸리지의 바이오케미컬 컴포지션을 보시면 카틸리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드로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콜라겐과 개그가 거의 드라이웨이트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사실상 이 개그는 스트롱하게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고요. 또 이 ECM의 이 스페이스 사이에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차지가 잘 밸런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키매틱하게 다시 그리면은 이렇게 개그가 네거티브 차지를 이루고 있고 특히 소디움과 리튬으로 이용이 되는 대변이 되는 이런 그 플루이드와 카틸리지 내에 많은 이온이 이렇게 이퀄리브리움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가 생기면 콜라겐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개그가 디플리션이 됩니다. 개그가 나가버리게 되면 네거티브 차지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이 네거티브 차지 대신에 디겜닉이라는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컨트라스트를 집어넣어주면은 그것이 이 카틸리지의 ECM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스톨로지를 보면 이렇게 개그 성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개그 성분이 없는데 프로톤 덴시티를 이렇게 보면은 차이를 모르지만은 디겜닉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 디겜닉이 많이 들어간 이 그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얼리 스테이지에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를 진단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디겜닉을 안 준 것과 디겜닉을 준 것이 환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서 카틸리지에 이미 ECM에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이미징 테크닉입니다. 소디움은 반대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 개그가 떨어져 이제 디플리션이 돼서 디그레데이션 돼서 바깥으로 나가고 이게 없어지게 되면 따라서 아주 강력한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같이 동반하고 있던 포지티브 차지가 같이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포지티브 차지가 적어지니까 소디움을 여기다 주게 되면 그 소디움이 ECM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카틸리지에 소디움이 들어가서 아주 얼리 스테이지에 카틸리지의 앱노멀리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카틸리지의 그는 스트럭처뿐만 아니라 컴포지션을 볼 수 있는 정도의 기술적인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이 얼마나 심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를 알 수 있는 팩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팩터들이 아까 저희가 네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팩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팩터들 중에서 이런 서브콘드럴 보온이라든지 시노비움, 이퓨전, 카틸리지, 메니스커스는 이 그 MRI로 디텍션이 가능한 MRI로 볼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가 되기 때문에 MRI의 중요한 다이그노스틱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시노바이티스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시노바이티스는 특히 이퓨전이랑 동반이 될 때 나중에 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로 디벨롭을 잘한다. 또 이퓨전 시노바이티스와 호파 시노바이티스가 있으면 나중에 OA로 진행을 잘한다. 또 호파스, 이퓨전 시노바이티스, 본메로 리전, 메니스커스 데미지가 있으면 이런 네 가지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진행을 잘한다. 인플라메이션이 있을수록 OA로 진행을 한 3배 정도 이렇게 더 많이 잘한다. 또 초음파로 발견되지만은 이 이퓨전이 있으면 OA로 진행이 잘한다. 또 MRI로 시노바이티스가 있으면 OA로 진행을 잘한다. 참 언급하기에도 바쁠 만큼 상당히 많은 리포트들이 시노바이티스가 OA로 프로그레션을 하는데 중요한 프리딕터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심하게 있느냐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리딕터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여러분한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노바이티스를 진단하는 거, 이 시노바이티스는 인트라 아티큘라의 시노비알 멤브레인에 의해서 생기는 이퓨전과 같이 생기는 시노바이티스가 있고 호파스 시노바이티스라고 그래갖고 인프라파텔라 페페드야. 이건 인트라 아티큘라 익스트라 시노비알 티슈입니다. 그래서 호파스 시노바이티스가 있을 때 이런 두 가지 정도로 대변할 수 있는데 이퓨전 시노바이티스가 조금 더 OA의 프로그레션을 조금 더 정확히 반영한다. 그렇게 이 연구 결과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노바이티스가 얼마나 심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분은 11군데, 7개 이미지에서 11군데 사이트를 선정을 해서 스코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링이 높을수록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잘 진행을 하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노바이티스와 이퓨전은 보통 같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감별을 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비알 플루이드와 시노비알 하이퍼트로피를 감별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콘트라스트를 사용을 해서 콘트라스트 인핸스드 MRI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시노비알 하이퍼트로피가 감별이 된다. 또 더군다나 이런 걸 잘 보려면 T1 웨이티드 이미지를 사용을 해야 되죠. 이게 보시면 프로톤 덴시티 이미지 보면 전부 다 이퓨전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다가 컨트라스트를 인핸스 시키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시노비알 하이퍼트로피고 이렇게 로우 시그널로 보이는 것이 이피전이다 하는 게서 이피전이 이렇게 많이 강조되고 있음을 만약 컨트라스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는 특히 이제 카틸리지는 메니스커스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니스커스의 디제너레이션이 있는 경우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디제너레이션이 있는 경우가 20대에도 왕왕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까지 컨벤셔널하게 디제너티브 메니스커스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그레이드 0에서부터 시작해서 1, 2, 3으로 해서 3으로 가면은 이제 아티큘러 서피스로 롱기튜디널하게 찢어진 것을 얘기를 했고, 또 이렇게 글로벌 쉐입으로 있는 거, 리니어 쉐입으로 있는 것을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저희가 히스톨로지를 보니까 이 그레이딩이 상당히 불충분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새로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그레이드 1, 2, 3를 리니어이든지 또는 글로블라 쉐입이든지 어쨌든 50%를 시그널이 인트라 메니스칼 시그널이 50%를 넘는 거, 또 이렇게 그 아티큘라 서피스, 아티큘라 스페이스에다가 커넥션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메니스커스 디제너레이션이 히스톨로지를 조금 더 잘 반영을 하세요. 실제 리얼 쉐입이죠. 그걸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퍼블리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정상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레이드 1, 이렇게 되면 그레이드 2,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 그레이드 3가 되겠죠. 또 메니스커스는 메니스커스에 그 테어가 있으면, 특히 이렇게 루트 테어가 있으면 이 컨티뉴이티가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고스트 사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 시그널이 브라이트하게 올라가는 거, 이런 시그널이 있으면 루트 테어를 의심을 하는데,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와 이 루트 테어, 또 메니스커스 익스트루전, 이거는 상당히 연관관계가 깊은데 뭐 그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틸리지, 메니스커스 상당히 연관이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거고,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본 리전입니다. 본 메로 리전.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세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우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히스톨로지를 보면은요, 스키매틱하게 그린 거지만, 얼리 스테이지, 어드밴스 스테이지로 갈수록 카틸리지가 점점 디제너레이션이 될수록 이 서브컨트롤 보어는, 처음에는 이 카틸리지는 카틸리지 보어는 계속적으로 웨이트라든지 또는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게 로드를 계속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데미지가 반복이 됩니다. 또는 마이크로 크랙, 이런 것이 반복이 돼서 이것이 리페어 프로세스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리페어 프로세스의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면은 서브컨트롤 보온 플레이트가 점점 얇아지고, 트라베큘라가 점점 얇아지게 되고, 미네랄리제이션이 점점 떨어져서 이 본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랙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프랙처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한참 진행이 되면 이 타이드 마크가 이게 디플리케이트 2개, 3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칼시파이드 카틸리지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또 서브컨트롤 보온 플레이트도 두꺼워지고, 트라베큘러도 두꺼워지고, 굉장히 스트롱한 것 같지만 굉장히 스티프하기 때문에 잘 부러지는 그래서 이 위에 오버라인 카틸리지의 미케니컬 로드가 점점 더 증가해지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게 본메로,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와 동반이 되는 본메로의 변화입니다. 또 하나는 이 본메로와 카틸리지 사이에는 많은 포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카틸리지 서피스로까지 연결이 되는 포화가 있어서 이 카틸리지는 상당히 퍼미어블한 스트럭처다, 이렇게 이해해 달라고 제가 세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또 베슬이 칼시파이드 카틸리지까지가 들어와 있는 베슬을 많이 볼 수 있고, 이것들이 나이가 점점 많이 들수록, 또 로드를 계속 심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이 아터리와 베인이
언칼시파이드 카틸리지까지 올라서 이렇게 서로 카틸리지와 이 본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틸리지와 본은 이제는 더 이상 떨어져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클로즈 스페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카틸리지와 본은 하나의 유닛으로, 바이올로직 유닛으로 작용을 하게 돼서 카틸리지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인플라머토리 그 팩터 또는 본에서 생기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든지 류코트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로스 팩터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면서 상호 밀접한 이 작용을 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세 번째 강의에서 매우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있는 에서 카틸리지 리전이 이렇게 생기지만 또 본메로우 리전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이건 T1 웨이티드 이미지, 이거는 이 T2 웨이티드 이미지, 이 T2 프로톤 덴시티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팻을 서프레션하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보이게 되면 이거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와 밀접한 프로그레션에 대해서 밀접한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다이그노스틱 클루입니다. 이 본메로우 리전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임상적인 중요성은 본메로우 리전이 있을수록 또는 심할수록 카틸리지 로스가 더 많아지고 OA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성이 많아지고 페인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이 본메로우 리전이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토탈리로 갈 가능성이 8배나 높다. 또 심지어는 이 초기에 카틸리지의 병변이 발견이 안 됐을 때 본메로우 리전이 발견이 되면 이거는 오스테오아스라이트가 리버서블하게 디벨롭한다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느냐,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본메로우 리전은 OA의 디벨롭먼트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